심장이 멎어가는 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들어야 하는 사람은 정작 죽음을 앞둔 당사자가 아니라 그를 붙잡고 있는 연인의 숨소리라는 사실을 그날 서울 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지은호는 몸으로 배웠습니다. 이지혁은 산소 호흡기에 기대어 숨을 끌어올릴 때마다 마치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여기까지야라고 통보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이지혁은 눈꺼풀을 들어 유리창 너머 복도 끝에 서 있는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지은호는 매일 같은 자리에서 매일 같은 표정으로 하지만 매일 조금씩 더 망가진 얼굴로 이지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은호의 눈은 사라져라는 말과 이미 늦었나 봐라는 두려움이 동시에 떠다니는 바다 같았습니다. 이지혁은 비혼주의라는 말로 자신을 지켜왔습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언젠가 누군가가 무너지는 걸 자신의 가족 안에서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지은호의 고백이 처음 들렸을 때 이지혁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자신이 만들 상처를 지은호에게 주고 싶지 않다는 이유를 그때의 이지혁은 차갑게 설명했지만 사실은 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지혁은 그 겁의 끝에서 지은호를 만났습니다. 사랑을 시작한 순간에 죽음이 시작되는 이 잔인한 타이밍은 마치 신이 너는 끝내 도망칠 거냐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호는 병실 문 앞에서 이지혁의 손을 잡고 매일 아침 같은 말을 했습니다. 선배,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아질 거야. 지은호는 해맑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주변을 밝히는 사람이었습니다. 책임감도 강했고 사랑도 쉽게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날 때마다 지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은호는 자신이 해맑은 척을 할수록 더 처절해지는 기분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어제보다 좋아진다는 말은 오늘이 최악이라는 뜻처럼 들렸고 내일을 약속하는 말은 내일이 오지 않을까봐 스스로를 찌르는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이지혁의 모니터에서 숫자들이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뛰어왔고 담당이가 들어왔고 그 사이 지은호는 자신의 숨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누군가 심정지라는 말을 내뱉기 전에 지은호는 이미 알았습니다. 이지혁의 눈빛이 미안하다로 바뀌는 순간 지은호는 이지혁의 삶이 자기 앞에서 끊어진다는 걸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엇갈린 욕망, 그리고 같은 집안에서 시작된 두 개의 전쟁. 같은 시간 박진석의 저택은 중환자실과는 다른 의미로 숨이 막혔습니다. 박진석은 2대째 내려오는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이자 호탕하고 거침없는 상남자 스타일로 주변을 장악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박진석의 눈빛은 상남자의 확신이 아니라 내 집에서 내가 사냥감이 될 수도 있다는 의심으로 흐리고 날카로웠습니다. 박진석이 의심하는 대상은 아내 고성희였습니다. 고성희는 아름다운 외모를 무기처럼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몸으로 발버둥쳤고 자수성가한 사업가와 결혼해 아이까지 낳았지만 남편의 죽음으로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뒤 고성희는 돈 많은 박진석을 만나 신분 상승에 성공했고 단순히 부유한 아내로 남는 게 아니라 권력을 욕망했습니다. 박진석 곁에서 고성희가 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리였습니다. 박진석의 아내라는 호칭이 아니라 박진석의 왕국을 통제하는 실권자라는 지위였습니다. 최근 고성희는 외출이 잦았습니다. 전화는 늘 암호처럼 짧았고 메시지는 늘 비밀스러웠습니다. 박진석은 자신이 세상 모든 것을 통제한다고 믿어왔지만 고성희만은 통제되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고성희가 웃을 때마다 박진석은 그 웃음 뒤에 계산기가 돌아가는 소리를 듣는 기분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아들 박성재를 불러 물었습니다. 성재야, 너 요즘 내 엄마 아니? 고성희가 뭘 하는지 아냐? 박성재는 한순간 굳었습니다. 박성재는 박진석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외아들입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본부장을 맡고 있고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금수저입니다. 그러나 박성재의 마음은 돈처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과 아주 친한 친구였고 그 친구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미 정신이 반쯤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집안의 폭풍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건 박성재에게 너무 가혹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그 얘기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혁이가. 그래서 더 묻는 거다. 박진석은 박성재의 말을 끊었습니다.
박진석은 인간적인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이 올라오면 더 거칠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칠음이 그날은 불안해서 나왔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가 자신을 무너뜨릴 칼을 쥐고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그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이미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 두었습니다. 박진석이 과거 사업 확장 과정에서 저질렀던 불법 비자금 장부 그리고 정관계 로비 리스트가 담긴 USB였습니다. 고성희는 그것을 손에 쥐는 순간 자신의 눈빛에서 인간의 온기가 빠져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대신 고성희의 눈에는 끝내 내가 이긴다는 냉기가 들어찼습니다. 고성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이 집구석도 끝이야. 내가 끝내는 거야. 그 말은 단순한 이혼 선언이 아니라 박진석을 파멸시키고 자신은 막대한 위자료와 권력의 일부를 챙겨 떠나겠다는 전쟁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고성희의 머릿속에는 그 파멸을 더 빠르게 만들 한 가지 생각이 더 있었습니다. 이지혁이 살아나면 이 집안은 한 번 더 봉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지혁이 죽으면 박성재는 흔들리고 박진석은 죄책감과 공포를 함께 짊어지게 되며 그 틈에 고성희는 더 크게 흔들어 집안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고성희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아름다운 얼굴에 어울리지 않는 서늘한 균열이었습니다. 이상철과 김다정, 부모라는 이름으로 무너지는 밤. 서울대병원 복도 끝, 응급실의 찬빛 아래에서 이상철은 자신의 평생을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상철은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한 회사에서 33년을 일하고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버티며 자식을 뒷바라지했고 부모를 부양하며 살아왔습니다. 고지식하다는 말을 들을 만큼 원칙을 지키며 버틴 사람입니다. 그런 이상철에게 아들이 죽어간다는 현실은 원칙으로도 지킬 수 없는 세계였습니다. 이상철은 그날 처음으로 자신이 살아온 방식이 아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절망을 느꼈습니다. 김다정은 더 처절했습니다. 김다정은 초등학교 교사였고 지금은 주부로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늘 괜찮다는 말을 먼저 해주는 사람이었지만 그날 김다정은 괜찮다고 말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김다정은 기원실에서 무릎이 해질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차라리 내 심장을 꺼내서 내 아들에게 주게 해주세요. 김다정은 자기 기도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기도란 현실을 아는 상태에서 현실을 거부하는 몸부림이기 때문입니다. 김다정은 울다가 울 힘이 없어지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숨이 더 아팠습니다. 숨을 쉬는 순간마다 내 아들은 숨을 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때 박성재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박성재의 결단 그리고 이수빈이 처음 본 부의 무게. 박성재는 숨이 차도록 뛰어왔습니다. 박성재는 평소라면 병원 같은 곳에서 당황하지 않았을 사람입니다. 돈과 인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믿어왔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돈도 인맥도 심장을 당장 뛰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을 봤습니다. 밝고 애교도 많고 계산에 밝아서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돈도 많고 성격도 좋은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 한다는 욕망을 숨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수빈이 그날은 계산이 아니라 무너짐이었습니다. 이수빈은 오빠의 상태를 듣는 순간부터 멈춰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는 얼굴이 더 위험했습니다. 사람은 때로 너무 아프면 울지도 못합니다. 이수빈은 박성재를 보자마자 평소에 애교 섞인 말투가 아니라 부서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재 오빠가 진짜 죽을 수도 있대. 박성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과 매우 친한 친구입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을 친구로 사랑했고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지혁이 죽어가고 지은호는 산소가 끊길 것처럼 흔들리고 이수빈은 가족으로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박성재는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금수저로 자랐다는 건 단지 편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순간에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진다는 뜻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박성재는 이상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박성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이상철은 박성재를 올려다봤습니다. 이상철의 눈에는 분노도 고마움도 의심도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평생 남에게 기대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의 힘을 빌려야만 아들이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현실이 이상철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너희 집 돈으로 내 아들 목숨을 사고 싶다는 거냐? 이상철의 말은 거칠었습니다. 박성재는 숨을 삼켰습니다. 박성재는 이상철의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박성재는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돈으로 사는 거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겁니다. 지혁이 제 친구입니다. 저도 지혁이 살리고 싶습니다. 그때 김다정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다정은 박성재의 말이 고맙기도 했지만 동시에 참담했습니다.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자신들이 너무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김다정은 자신의 눈물에 스스로 질식하는 듯 했습니다. 이수빈은 박성재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이수빈은 자신도 모르게 박성재에게 기대고 있었습니다. 이수빈은 원래 손해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날의 이수빈은 손해가 아니라 사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수빈의 손은 차갑고 떨렸습니다. 박성재는 그 손을 느끼는 순간 이수빈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돈을 말할 때도 사실은 안전을 말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수빈이 원하는 부자는 사치가 아니라 불안해서 도망칠 수 있는 튼튼한 벽이었던 겁니다. 박성재는 그 벽이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과 책임감이 동시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성재는 박진석을 찾아갔습니다. 박진석은 집무실에서 고성희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보고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고성희가 가진 USB가 무엇인지, 그 USB가 터지면 자신이 단지 기업인이 아니라 범죄자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런데 박성재의 눈물이 박진석의 계산을 흔들었습니다. 박성재는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수빈이 오빠가 제 친구 지혁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박진석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박진석은 호탕하고 거침없는 스타일이지만 가족 문제 앞에서는 이상하게 말이 늦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진석은 박성재를 사랑합니다. 다만 그 사랑을 통째로 표현해왔을 뿐입니다. 박진석은 박성재의 얼굴을 보며 마음속에서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박진석은 순간적으로 떠올렸습니다. 고성희가 자신을 무너뜨리려 하는 이유가 무엇이든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아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마음을 살리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요. 박진석은 박성재에게 말했습니다. 성재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보겠다. 그 말은 박진석에게는 굴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성재에게는 구원처럼 들렸습니다. 박진석은 곧바로 연락망을 돌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진석은 자신의 중학교 동창을 떠올렸습니다. 동창의 아내가 뇌사 상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박진석은 오래전 들었지만 남의 불행으로만 치부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불행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으로 다가왔습니다. 박진석은 동창을 찾아갔습니다. 박진석은 처음으로 거래가 아니라 부탁을 했습니다. 내 아내 심장을 기증해 줄 수 있겠냐? 동창은 박진석의 말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동창은 아내를 놓지 못했습니다. 뇌사라는 말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사람이란 심장이 뛰고 있는 몸을 보면 놓지 못합니다. 동창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진석아, 그걸 어떻게 내가? 박진석은 그때 자신이 가진 부동산 권한을 넘기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누군가에겐 그 말이 더럽게 들릴 수도 있지만 박진석에게는 내가 가진 걸 내어놓는 방식이 그것뿐이었습니다. 박진석은 돈으로 죄를 덮으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세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결단을 내리려는 것이었습니다. 동창은 며칠, 아니 몇 시간을 지옥처럼 보낸 끝에 눈물로 동의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내 아내도 기뻐할 거야. 그 순간 박진석은 처음으로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뼈에 박히게 깨달았습니다. 고성희의 폭주 그리고 망가짐의 시작은 늘 자만에서 온다. 그 시각 고성희는 박진석을 협박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USB를 손에 쥐고 자신이 마지막으로 승리할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고성희는 늘 상상 속에서 먼저 이기고
그 다음에 현실에서 이기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나한테 무릎 꿇을 준비가 됐으면 연락해. 고성희는 기다렸습니다. 박진석이 분노하며 뛰쳐나와 자신을 붙잡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은 결국 체면 때문에 내 말대로 할 수밖에 없어라고 계산했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의 자존심을 잘 압니다. 그래서 고성희는 그 자존심을 칼로 찌르듯 협박하는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고성희의 기다림은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고성희가 고용했던 심부름센터 직원들, 이혼 증거를 수집한다며 붙인 사람들, 몰래 박진석의 통화 기록과 외부 접촉을 추적해준다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고성희에게 보고를 늦추기 시작했습니다. 고성희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돈을 더 주면 되지. 고성희는 늘 돈으로 사람을 움직여왔습니다. 그러나 보고가 늦어지는 건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고성희의 줄을 잘라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고성희는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불안해질수록 고성희는 더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고성희는 박영란을 불러 세웠습니다. 고성희는 박영란을 애지중지 키웠고 박영란은 어릴 때부터 고성희의 손길 안에서만 살았습니다. 고성희는 박영란에게 말했습니다. 영란야, 너는 엄마 편이지. 박영란은 늘 그렇듯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고성희는 박영란의 차분함이 그날따라 미웠습니다. 고성희는 자신이 피를 흘리는 전쟁을 하는데 딸은 마치 전시회 준비를 하듯 감정을 정돈하고 있습니다. 고성희는 딸이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분노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내가 여기까지 오려고 얼마나 바닥에서 기어 올라왔는데 박진석이 나를 그냥 내칠 것 같아? 내가 그렇게 당할 것 같아? 박영란은 고성희의 말 속에서 처음으로 엄마가 무섭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박영란은 엄마를 사랑하지만 엄마의 욕망은 딸의 숨을 조이는 방식으로 커지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박영란에게 USB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이게 있으면 박진석은 끝이야. 근데 이상하지. 왜 사람들이 갑자기 말을 안 듣지? 박영란은 잠시 USB를 봤습니다. 박영란은 순수한 사람은 아니지만 고성희처럼 권력에 미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박영란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엄마까지 위험해질 수 있잖아. 그 순간 고성희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고성희는 딸의 말에서 걱정이 아니라 배신을 읽었습니다. 너도 나를 말리는 거야? 너도 결국 박진석 편이야? 박영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이 엄마를 말리는 순간 엄마가 딸을 적으로 규정하는 그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입니다. 박영란은 그날 처음으로 엄마 고성희의 사랑이 아니라 소유였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성희의 망가짐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랑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권력을 쥐면 결국 자신이 가진 모든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의심은 사람을 살게 하지 않습니다. 의심은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심장, 기적, 그리고 지은호가 붙잡은 단 하나의 약속. 병원에서는 이식수술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이지혁의 상태는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속도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수술 동의서를 앞에 두고 손이 떨렸습니다. 지은호는 늘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카페 매니저로 일하면서도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 현장을 관리하면서도 지은호는 내가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은호의 책임감은 무거웠습니다. 서명을 하는 순간 이지혁의 삶이 연장될 수도 있고 끝날 수도 있다는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선배, 나 무서워. 근데 나 무서워도 할 거야. 오빠를 잡을 거야. 이지혁은 힘겹게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 눈 깜빡임이 지은호에게는 고맙다로 보였습니다. 그때 이지환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란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지환은 형 이지혁과 다르게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데 서툽니다. 이지환은 복도에서 지은호를 봤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환에게도 낯설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형이 거절했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버텼던, 그리고 결국 형의 마음을 열게 만든 사람. 이지환은 그 사실이 이상하게 고마우면서도 아팠습니다. 이지환은 이상철에게 다가가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할 수 있는 거 없습니까? 이상철은 이지환을 바라봤습니다. 이상철은 순간 울컥했습니다. 둘째 아들 이지환은 늘 조용했고 기대를 덜 받았고 그만큼 상처도 깊었습니다. 이상철은 고지식한 사람이라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상철은 둘째 아들이 그동안 얼마나 외롭게 버텼는지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있지, 내 형 옆에 있어. 내 형이 깨어나면 내가 제일 먼저 잡아줘. 이지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이지환에게는 여자친구의 배신 이후 처음으로 얻은 가족 안의 자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술은 긴박하게 진행됐습니다. 이지혁의 가슴 안에서 멈춰가던 심장은 타인의 고귀한 선택으로 얻어진 새 심장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지은호와 이수빈, 박성재, 그리고 이상철과 김다정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종교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마지막 부탁 같았습니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성공입니다. 그 순간 병원 복도는 환호성과 감동의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그 환호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기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지혁이 살아났다는 소식이 퍼지자 박진석의 저택에서는 고성희의 계획이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고성희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지혁이 살아나면 박성재의 중심이 다시 잡힙니다. 박성재가 중심을 잡으면 박진석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고성희가 쥔 USB는 협박의 칼이 아니라 자기 목에 걸린 올가미가 될 수 있습니다. 고성희는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고성희는 언론에 제보할 채널을 찾고 로비 리스트를 거래할 사람을 찾고 자신을 보호할 백을 찾았습니다. 고성희는 늘 그랬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도 사람을 사용하는 법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고성희는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박진석은 이미 고성희를 쫓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성희가 스스로 움직일수록 고성희의 발자국이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성희가 고용한 심부름센터 직원들은 사실 박진석이 심어놓은 정보원들이었습니다. 고성희가 무엇을 수집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경로로 USB를 옮기는지 모두 박진석의 손바닥 안에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고성희는 자신이 믿었던 사람이 전화를 받지 않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고성희는 집안에서 미친 듯이 걸어다녔습니다. 고성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이 더 이상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공포가 고성희의 얼굴을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진석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 USB 어디 있냐? 고성희는 순간 웃었습니다. 고성희는 마지막 무기인 척해야 했습니다. 왜? 무서워? 당신은 나 없으면 끝이야. 내가 터뜨리면 당신도 끝이고 이 집도 끝이야. 박진석은 고성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끝내자. 그 말이 너무 담담해서 고성희는 오히려 흔들렸습니다. 박진석은 그 담담함으로 고성희의 자신감을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박진석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고성희가 움직인 모든 기록, 돈의 흐름, 만난 사람, 거래 시도, 협박 메시지, 심지어 박영라에게 USB를 보여주며 했던 말까지 정리된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고성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박진석은 거칠게 웃지도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상남자 스타일이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고성희, 너는 나를 무너뜨리려 했지. 근데 너는 내가 무너뜨리는 게 나인 줄 알았냐? 사실은 내가 너 자신을 무너뜨린 거다. 고성희는 그 순간 진짜로 망가졌습니다. 망가진다는 건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게 아닙니다. 망가진다는 건 자신이 믿어온 세계가 한 번에 부정되는 순간입니다. 고성희는 무너져 내리며 박진석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아니 진석 씨, 나 당신 사랑했어. 나도 사람이야.
고성희의 목소리는 처절했습니다. 그러나 박진석의 눈에는 고성희가 처음으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처음으로 패배자가 된 순간으로 보였습니다. 고성희는 사랑을 말했지만 그 사랑은 늘 계산 뒤에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스스로도 그걸 압니다. 그래서 고성희의 말은 더 처절했습니다. 진심이 아니라는 걸 자신도 알고 있는데 그 순간에는 진심처럼 말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차갑게 밀어냈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자리를 사랑한 거다. 고성희는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울부짖음이 집안을 찢었습니다. 고성희는 집안의 모든 것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비싼 꽃병이 깨지고 액자가 떨어지고 손이 긁혀 피가 났습니다. 고성희는 피를 보면서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더 아팠기 때문입니다. 고성희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을 지켜준 건 사랑이 아니라 박진석의 허락이었고 허락은 철회될 수 있다는 것을요. 박영란가 그 소리를 듣고 내려왔습니다. 박영란은 엄마의 망가진 얼굴을 봤습니다. 고성희는 딸을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영란야, 너는 엄마 편이지? 너는 엄마 버리면 안 돼. 박영란은 숨을 삼켰습니다. 박영란은 엄마를 사랑하지만 엄마의 욕망이 딸을 인질로 삼는 걸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박영란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나 무서워. 엄마가 무서워. 그 말은 고성희에게는 칼이었습니다. 고성희가 딸에게서 듣고 싶었던 건 엄마 최고야였는데 돌아온 건 엄마 무서워였습니다. 그 순간 고성희는 더 망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고성희는 자신이 무너진다고 느끼는 순간 더 거칠게 사람을 붙잡는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고성희는 박영란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너는 내 딸이야. 내 딸이면 나랑 같이 가야 해. 박영란은 울면서 팔을 뿌리쳤습니다. 엄마, 그게 사랑이야? 나를 끌고 가는 게 사랑이야? 그 순간 박진석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고성혜, 그만해. 박진석은 경호 인력을 불렀고 고성희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고성희의 추락은 쫓겨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처절함은 그 다음에 시작되었습니다. 고성희는 밤거리를 헤맸습니다. 고성희는 자신이 평생 벗어나려 했던 가난의 냄새를 다시 맡았습니다. 고성희는 호텔 로비로 들어가려 했지만 카드가 정지돼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지갑을 뒤졌습니다. 현금은 거의 없었습니다. 고성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고성희는 전화를 돌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한 통이면 달려왔을 사람들이 이제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인맥은 사람이 아니라 박진석의 아내라는 타이틀에 붙어있던 그림자였다는 것을요. 고성희는 결국 자신의 오래된 지인, 과거 자신이 사업가 남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연락했습니다. 그 사람은 전화를 받았지만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성희 씨, 지금은 연락하지 마요. 나도 위험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고성희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고성희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광기였습니다. 고성희는 이제 자신이 혼자라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혼자라는 건 고성희가 평생 도망친 감정이었습니다. 고성희는 택시를 잡아 탔고 박진석 회사 근처로 갔습니다. 고성희는 건물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이 나올 때까지 버티면 최소한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진석의 비서가 나왔습니다. 비서는 고성희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고성혜 씨 이혼 소장입니다. 그리고 고성혜 씨가 소지한 자료 관련해서는 이미 법무팀과 협의가 들어갔습니다. 불법 자료 유출 시도는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성희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형사? 나를 감옥에 넣겠다고? 고성희는 비서를 붙잡으려 했지만 경비가 막았습니다. 고성희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고성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고성희는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지키는데 인생을 걸었는데 그 체면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고성희는 그 순간부터 품이라는 가면을 벗어던졌습니다. 아니, 벗어던진 게 아니라 억지로 벗겨졌습니다. 고성희는 그날 이후 몇 주 동안 곳곳을 떠돌았습니다. 변호사를 구하려 해도
변호사들은 고성희의 사건을 위험한 사건이라고 불렀습니다. 고성희는 자신이 가진 USB를 마지막 카드로 쓰려 했지만 이미 박진석이 선제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박진석은 자수했습니다. 그리고 박진석은 동시에 자신이 했던 일의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박진석의 자수는 사회적으로는 충격이었지만 법적으로는 협박의 칼을 무디게 만들었습니다. 고성희가 USB로 박진석을 협박해도 박진석은 이미 스스로 공개한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고성희의 무기는 무기가 아니라 뒤늦은 흉기가 되었습니다. 고성희는 그 사실을 알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고성희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여전히 화려한 얼굴이었지만 화려함은 이제 조롱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자존심이 부서졌고 그 부서진 조각들이 고성의 자신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성희는 마지막으로 박영나를 찾아갔습니다. 박영나의 작업실 앞에서 고성희는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영나야, 엄마 좀 살려줘. 박영나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박영나는 문 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박영나는 엄마를 미워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엄마의 욕망이 자신의 삶까지 집어삼키는 걸 더는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고성희는 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성희는 비가 오는 날 맨발로 화장이 번진 얼굴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성희는 평생 무릎이라는 걸 남에게 보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고성희의 무릎은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생존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영나야, 너 없으면 엄마 진짜 죽어. 그 말은 협박도 애원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 섞임이 고성희를 더 처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고성희는 진심으로 딸이 필요했지만 동시에 딸을 붙잡기 위해서라면 딸을 죄책감으로도 묶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성의 자신도 그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 망가졌습니다. 결국 박영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박영나는 엄마를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병원 가자. 엄마 엄마를 버리진 않을게. 근데 엄마가 사람을 놓아주는 법을 배워야 해. 고성희는 그 말에 더 울었습니다. 고성희는 그 순간 딸에게서 권력이 아니라 치료를 제안받은 겁니다. 고성희는 자신이 치료받아야 할 존재가 됐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고성희는 자존심이 찢겨나갔고 그 찢김이 고성희를 더 망가뜨렸습니다. 고성희는 그렇게 화려함을 잃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자신이 가장 싫어했던 초라함을 온몸으로 겪는 방식으로 추락했습니다. 박성재와 이수빈 사랑은 고백이 아니라 동맹에서 시작됐다. 이지혁의 수술이 성공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지혁은 회복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회복은 단지 몸이 낫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다시 재배치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옆을 지켰습니다. 지은호는 밝은 척을 했지만 밤마다 혼자 울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이 죽을 뻔한 순간을 잊지 못했습니다. 지은호는 사랑을 시작했는데 사랑이 곧바로 죽음의 공포와 연결돼 버린 상태였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손을 잡고도 이 손이 언제 차갑게 식을까를 떠올리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지혁은 그런 지은호를 알아봤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미안했습니다. 이지혁은 비혼주의였지만 사실은 사랑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는 게 더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지은호는 자신의 사랑을 감당하는 방식으로 성장해버렸습니다. 이지혁은 그걸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붙잡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붙잡아도 무너지지 않도록 자신을 단단히 하는 일이라는 걸 이지혁은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성재와 이수빈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엔 동맹이었습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의 가족이 무너지는 걸 막아야 했고 이수빈은 박성재가 가진 힘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동맹은 서로의 약점을 가장 가까이서 보는 관계입니다. 이수빈은 박성재의 피로를 봤습니다. 박성재는 항상 멀쩡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새벽에 혼자 병원 계단에 앉아 손을 떨며 담배를 쥐었다 놓는 모습을 이수빈은 우연히 봤습니다. 이수빈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박성재가 금수저라서 강한 게 아니라 강해야 해서 금수저의 무게를 혼자 들고 있다는 것을요. 박성재는 이수빈의 솔직함을 봤습니다. 이수빈은 원래 계산에 밟고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이수빈은 오빠의 병 앞에서 계산을 내려놓고 울었습니다.
이수빈이 흔들리는 모습을 본 박성재는 이상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아픔은 동정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박성재에게는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를 짝사랑해왔습니다. 지은호가 이지혁을 좋아한다는 걸 알면서도 박성재는 그 마음을 마음속에 묻었습니다. 박성재는 자신의 마음을 친구를 위한 포기라고 포장했지만 사실은 버림받을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지은호에게 고백하면 지은호는 박성재를 멀리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이지혁과의 관계가 깨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박성재를 묶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지혁이 죽을 뻔한 사건은 박성재에게 묻어둔 감정의 서랍을 강제로 열어버렸습니다. 박성재는 어느 날 이수빈에게 말했습니다. 수빈아,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닐 수도 있다. 이수빈은 웃었습니다. 오빠가 어떤 사람이든 지금은 오빠가 고마운 사람이야. 이수빈의 말은 단순했지만 박성재에게는 심장처럼 박혔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사랑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존재가 고맙다는 건 그 사람이 사라질 때 상상만으로도 아프다는 뜻이니까요. 박성재는 그날 이후 이수빈을 더 자주 챙겼습니다. 병원비, 집안 문제, 언론 대응, 이지혁 회복 이후의 재활 일정까지. 박성재는 자신도 모르게 이수빈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수빈도 변했습니다. 이수빈은 원래 돈 많고 성격 좋은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욕망이 단순한 조건이 아니라 박성재라는 사람을 통해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나는 덜 무서울 것 같다는 감정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수빈은 박성재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 원래 돈 없는 삶 진짜 싫어했어. 근데 오빠 옆에 있으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순간이 있더라. 그 말은 이수빈에게도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이수빈 스스로가 변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박성재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 묻혀있던 어떤 감정이 정리되는 걸 느꼈습니다. 지은호에 대한 짝사랑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그것은 붙잡고 싶은 사랑이 아니라 아름답게 접어야 하는 마음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꼭 그 사람을 얻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물러나는 선택일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에게도 솔직해졌습니다. 박성재는 병원 복도에서 지은호에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나 너 좋아했어. 지은호는 놀랐습니다. 지은호는 박성재가 그런 말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은호는 박성재가 늘 든든한 친구처럼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박성재는 웃었습니다. 울고 싶어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근데 너한테 부담 주기 싫었고 지혁이한테도 미안해서 말 못했어. 이제는 말하고 끝내려고. 지은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지은호는 박성재의 고백이 자신을 흔들기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놓아주기 위한 말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지은호는 박성재에게 말했습니다. 성재 오빠 고마워. 그 마음 진짜 고마워. 그날 이후 박성재는 마음의 빚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내려놓는 순간 박성재는 이수빈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상철의 허락, 그리고 가족이 만든 뜻밖의 결혼 동의. 박성재와 이수빈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소문이 났습니다. 특히 박진석의 집안과 이상철의 집안이 얽히면서 그 소문은 연애가 아니라 전쟁의 확장처럼 퍼졌습니다. 이상철은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이상철은 고지식합니다. 박진석 같은 사람의 집안과 엮이는 것을 본능적으로 경계했습니다. 이상철에게 박진석은 돈과 권력으로 세상을 휘두르는 사람입니다. 이상철은 그런 사람을 평생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딸 이수빈이 박진석의 아들 박성재와 사랑을 한다는 사실은 이상철에게는 자존심의 문제이자 가치관의 문제였습니다. 이상철은 이수빈에게 거칠게 말했습니다. 너 정신 차려. 돈 많은 집안이면 다 좋은 줄 아냐. 이수빈은 원래라면 말꼬리를 흐리며 넘어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수빈은 오빠 이지혁이 죽을 뻔한 사건 이후 가족이 무너질 때 누가 옆에 있었는지를 똑똑히 기억하게 됐습니다. 이수빈은 이상철을 똑바로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아빠, 성재 오빠는 돈 많은 사람이어서 좋은 게 아니야.
성재 오빠는 우리 집이 무너질 때, 나랑 엄마랑 아빠가 무너질 때 제일 먼저 뛰어온 사람이야. 이상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상철은 박성재의 무릎 꿇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이상철은 그때의 박성재가 금수저가 아니라 사람으로 보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이상철이 평생 지켜온 돈은 사람을 망친다는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김다정은 그 사이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성재는 진심이 있어 보여. 수빈이도 이번에는 가볍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상철은 김다정의 말을 듣고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철은 고민했습니다. 이지혁이 살아났다고 해서 가족의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이상철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진석 집안과 엮이면 앞으로 더 큰 폭풍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철은 또 한 가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가치관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상철이 할 수 있는 건 자식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선택한 길에서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이상철은 박성재를 불렀습니다. 박성재는 정장을 갖춰 입고 깊이 고개 숙였습니다. 박성재는 재벌가의 아들이지만 그날은 회사의 본부장이 아니라 한 남자였습니다. 아버님. 이상철은 박성재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너 수빈이 진짜 책임질 수 있냐? 너희 집 그 난리 속에서도. 박성재는 숨을 삼켰습니다. 박성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무섭습니다. 저희 집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수빈이를 이용할 생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수빈이가 제 옆에 있으면 제가 더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이상철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사람답게라는 말은 이상철이 평생 붙잡아온 가치입니다. 이상철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믿고 살았고 그 믿음 때문에 버텨왔습니다. 이상철은 한참 침묵하다가 결국 말했습니다. 좋다. 허락하마. 대신 수빈이 울리면 내가 가진 돈으로도 못 막는다. 박성재는 다시 고개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수빈은 그 순간 울었습니다. 이수빈은 처음으로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욕망이 아니라 아빠에게 인정받는 사랑을 얻었다는 느낌에 울었습니다. 지강호의 폭주, 정순이의 눈물, 그리고 집안이라는 현실의 균열. 한편 지은호의 집안도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정순이는 지은호와 지강호의 엄마입니다. 이지혁이 살아났다는 소식, 지은호가 이지혁과 함께한다는 소식, 그리고 지은호가 병원에서 사람들의 중심에 서게 된 모습을 본 순간 지강호는 이상하게 화가 났습니다. 지강호는 정순이에게 소리쳤습니다. 누나는 왜 맨날 주인공이야? 왜 누나만 빛나? 나는 뭐가 돼? 정순이는 울었습니다. 강호야, 누나는 지금 누나가 행복한 게 아니라 누나가 버티는 거야. 지강호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지강호의 자격지심은 사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뒤틀린 형태였습니다. 지강호는 엄마의 식당에서 사고를 치고 돈을 요구하고 다시 방황했습니다. 그 방황은 정순이의 마음을 찢었습니다. 지은호는 그런 집안을 안고도 병원으로 갔습니다. 지은호는 자신의 삶이 너무 많아서 숨이 막혔습니다. 사랑도 가족도 책임도 모두 지은호의 어깨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은호는 포기할 줄 모릅니다. 포기하는 순간 자신이 무너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지혁은 회복하면서 지은호의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이지혁은 자신이 지은호를 사랑하게 된 건 지은호가 단지 밝아서가 아니라 밝음을 포기하지 않으려 애쓰는 그 끈질김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지혁은 어느 날 지은호에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너 이제 나한테 기대도 돼. 지은호는 울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말이 너무 늦게 왔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말이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살 것 같았습니다. 고성희의 최후의 발악, 그리고 정이라는 이름의 덫. 고성희는 병원 치료를 받으며 잠시 잠잠. 해지는 듯했지만 고성희는 쉽게 끝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성희는 권력욕이 강하고 한번 올라간 계단에서 내려오는 걸 견디지 못합니다. 고성희는 결국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고성희는 자신이 박진석에게 쫓겨났다는 사실을 피해자 프레임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고성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폭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에게 쫓겨나고 근저당까지 잡혀 인생이 망가졌다는 서사를 만들었습니다. 고성희는 스스로를 불쌍한 피해자로 포장하고 여론을 이용해 박진석을 다시 흔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고성희는 한 가지를 또 몰랐습니다. 피해자 프레임은 진짜 피해자가 사용할 때 힘이 있고 가해자가 사용할 때는 증거가 됩니다. 고성희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순간 박진석의 법무팀은 움직였습니다. 고성희의 주장 속에서 허위 사실이 드러났고 고성희가 실제로 돈을 어떻게 빼돌리려 했는지, 어떤 경로로 협박을 시도했는지 오히려 더 많은 증거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고성희는 여론이 자신 편이 되길 바랐지만 여론은 잔인했습니다. 여론은 고성희의 눈물에서 진심을 찾지 못했고 고성희의 말에서 책임을 찾지 못했습니다. 고성희는 댓글을 읽다 손이 떨렸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 권력욕에 미친 사람. 딸까지 이용하네. 고성희는 그 댓글을 읽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고성희는 자신의 인생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에 광기에 가까운 분노를 느꼈습니다. 고성희는 다시 박영나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박영나에게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작업실 앞에 찾아갔습니다. 박영나는 결국 고성희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엄마 사랑해. 근데 엄마가 내 인생을 먹어치우는 방식으로 사랑하면 나도 죽어. 그 말은 고성희의 마지막 끈을 끊었습니다. 고성희는 딸이 자신을 버리는 순간 세상이 자신을 버린 것처럼 느꼈습니다. 고성희는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울다가 웃다가 다시 울었습니다. 고성희는 자신이 살아온 모든 길이 상승이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도망이었습니다. 가난에서, 외로움에서, 무력감에서 도망치기 위해 권력을 붙잡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 도망이 끝난 자리에서 고성희는 마침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마주하게 됐습니다. 고성희는 결국 법적 처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고성희는 불법 자료 유출 시도, 협박 시도, 자금 흐름의 문제까지 엮이며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고성희는 조사실에서 화려한 옷이 아니라 초라한 수의처럼 느껴지는 코트를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그 공간에서 처음으로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 공포가 고성희를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고성희는 조사관 앞에서 더 이상 우아한 목소리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고성희는 소리쳤고 울부짖었고 애원했고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고성희는 자신이 약해지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걸 가장 싫어했는데 이제는 그 약함이 숨길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고성희는 그 처절함 속에서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권력이 결국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 깊게 고립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거요. 다시 피어난 화려한 날들, 그러나 행복은 조용히 지키는 것이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지혁은 회복했고 재활을 거쳐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이지혁은 여전히 일도 잘하고 여전히 잘생긴 얼굴이지만 예전과 달라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더 이상 비혼주의라는 말로 자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은 죽음을 지나오며 알게 됐습니다. 사랑을 피한다고 상처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랑을 선택해야만 상처도 의미를 갖는다는 걸요. 지은호는 카페 매니저이자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다시 일에 복귀했습니다. 지은호는 여전히 밝고 긍정적이지만 그 밝음은 예전처럼 가벼운 햇살이 아니라 폭풍을 지나온 사람만이 갖는 단단한 빛이었습니다. 박성재와 이수빈은 조용히 사랑을 이어갔습니다.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과의 관계에서도 변했습니다. 박진석은 자수 이후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해 겸허한 삶을 살려고 했지만 그 겸허함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여전히 본능적으로 사람을 통제하려 했고 박성재는 그 통제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박성재는 박진석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제가 제 인생을 선택하겠습니다. 박진석은 처음엔 화를 냈지만 결국 박성재의 눈빛에서 예전과 다른 단단함을 봤습니다. 박진석은 깨달았습니다. 아들을 움켜쥐면 아들은 떠나고 아들을 놓아주면 아들은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걸요. 이수빈은 박성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오빠,
나 예전엔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 근데 지금은 내가 무너질 때 잡아주는 손이 전부 같아. 박성재는 그 말을 듣고 이수빈을 꼭 안았습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이 단지 조건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조건 뒤에 숨어있는 불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이제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그 불안을 돈이 아니라 자기 존재로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이지환도 변했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나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로 일하면서 박영나의 상처를 받습니다. 박영나는 엄마 고성애 때문에 마음이 찢겼고 그 찢김은 박영나의 그림에 스며들었습니다. 이지환은 말이 많지 않지만 박영나의 침묵을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지환은 배신당한 후 삶의 의욕이 떨어져 있었지만 박영나의 고요한 아픔을 보며 자신도 다시 살아야 한다는 의지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조옥래와 김장수는 여전히 서로의 손을 잡고 버텼습니다. 그들은 가족이란 결국 서로를 버티게 하는 마지막 끈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지강호 때문에 여전히 마음이 아팠지만 지은호가 흔들리지 않도록 더 강해지려 했습니다. 정순이는 딸에게만 의지하는 엄마가 아니라 딸을 지켜주는 엄마가 되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지혁은 병원에서 마지막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담당인은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상생활 가능하십니다. 물론 관리가 필요하지만요. 이지혁은 병원 복도를 걸으며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지은호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호는 웃으며 말했지만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빠, 이제 우리 내일은 진짜 좋아질까? 이지혁은 지은호의 손을 꼭 잡고 대답했습니다. 좋아질 거야. 근데 내일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그 말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이 내뱉는 삶의 선언이었습니다. 결혼식 그리고 끝이 아니라 이후를 위한 약속. 1년 뒤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이지혁과 지은호는 결혼식장에 섰습니다. 이지혁은 예전이라면 결혼이라는 말을 피했을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지혁은 결혼을 구속이 아니라 책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은호는 결혼을 행복의 완성이 아니라 함께 버티는 계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삶을 그 심장의 주인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자. 그 뒤를 이어 박성재와 이수빈도 하객들 앞에 섰습니다. 박성재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림자 속 후계자가 아니라 자기 선택으로 사랑을 지키는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수빈은 더 이상 계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계산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수빈은 여전히 현실적이었지만 그 현실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기준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결혼식장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상철은 평생 고지식하게 버텨온 사람이지만 그날은 고지식함보다 인간적인 감정이 먼저 나왔습니다. 김다정은 이상철의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김다정은 기도실에서 통곡하던 자신을 떠올렸고 그 통곡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박진석은 조용히 하객들 뒤에 섰습니다. 박진석은 모든 걸 잃지는 않았지만 모든 걸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박진석은 권력으로 사는 법은 알았지만 겸허함으로 사는 법은 몰랐습니다. 박진석은 이제 그 법을 배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성이는 그 결혼식장에 오지 못했습니다. 고성이는 처벌보다 더 처절한 것을 겪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사람들이 자신을 기억하되 더 이상 존중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고성이는 화려했던 과거를 붙잡으려 할수록 더 초라해졌고 초라함을 인정할수록 더 아팠습니다. 고성이는 자신이 만든 욕망의 덫에 갇혀 스스로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고성이에게는 가장 잔인한 벌이었습니다. 고성이는 끝내 권력을 얻지 못했고 끝내 사랑도 얻지 못했고 끝내 딸 박영나에게조차 소유로서의 엄마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인간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의 제목이 화려한 날들인 이유는 화려함이 금빛 샹들리에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화려함은 무너질 것을 알고도 붙잡는 손에 있고 포기할 이유가 더 많은데도 끝내 버티는 사람의 눈빛에 있습니다. 이지혁과 지은호, 박성재와 이수빈은 그 화려함을 배웠습니다. 화려함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죽었다가 돌아온 마음으로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화려한 날들은
결혼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날부터 진짜 시작이었습니다.